네, 국제뉴스 빠르게 자세하게 전해드리는 워싱턴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 책임져 주시는 선재규 선임기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바이든 행정부 이 동맹국들에게 중국에 판매한 특정 반도체 제조 장비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도록 요청하고 있다고요? 그동안에는 언론 보도가 나왔었는데 미국 상무부 그 차관이 기자들한테 직접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그저께 그 기자들을 만나서 어떤 거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어떤 건 제공하지 않는 게 중요한지를 이렇게 결정하기 위해서 동맹들하고 협력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그 주요 부품들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도록 촉구하는 거다. 그게 동맹들하고 하는 대화다. 아주 노골적으로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네. 다만 그 중국 기업들이 자체 수리할 수 있는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장비에 대한 그 동맹국 지원 서비스까지 통제하려는 건 아니다. 좀 더 덧붙였습니다. 네. 사실상 이게 출발점이 2022년으로 거슬러 올라갈까요? 그해 10월이죠. 네. 미국 기업들이 그 첨단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장비를 중국에 수출하는 걸 사실상 금지를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특히 그 노광 장비를 갖고 있는 네덜란드 쪽, 일본한테도 우리처럼 해달라고 계속 압박을 해왔는데 사실 일본하고 네덜란드는 그 이미 판 거에 대해서는 부품이라든가 서비스를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계속 해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미국이 좀 못마땅했던 겁니다. 그래서 계속 압박을 해왔는데 이제 그 미국 상무차관이 공개적으로 그런 압박이 있다는 걸 시인을 한 겁니다. 네. 관련된 얘기 조금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 네덜란드와 상무장관 회담을 가졌는데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내용이 어떻게 될까요? 지금 네덜란드 총리가 그 베이징을 방문을 했는데 네. 거기 이제 그 대외무역장관이 이제 수행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그저께 그 중국 상무부장을 만났습니다. 그 중국 상무부가 이제 어제 그 결과를 전했는데요. 만나서 이제 그 중국 상무장관이 그 노광 장비 이게 상당히 중요하죠. 반도체 웨이퍼에 그 미세한 혈흔을 새겨넣는 장비라서 이게 없으면 이제 첨단 반도체 만드는 게 어렵습니다. 이제 그거 수출 문제를 논의를 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중국 상무부장이 네덜란드를 신뢰할 수 있는 무역 파트너로 본다. 그러면서 노광 장비 무역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장하길 바란다고 얘기를 한 걸로 그렇게 나타났고요. 여기 대해서 이제 네덜란드 그 대외무역 장관은 우리의 수출 통제가 특정국을 겨냥한 건 아니다. 그러면서 독립적이고 자주적인 평가에 따른 거다. 덧붙이기를 안전하고 통제가 가능하다는 전제 아래 글로벌 반도체 산업 공급망에 대한 영향을 우리로서는 최대한 낮춘 거다. 그러니까 사실상 미국 압력 때문에 그렇다는 걸 은근히 내비친 겁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네덜란드의 가장 중요한 무역 파트너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중국하고 그런 협력이 이어지길 바란다고 병주고 약주고입니다. 중국이 ASML 그러니까 장비 세대를 도입하려다가 이게 그러니까 미국이 수송 중단을 요청을 한 거죠. 원래 미국에서 이거를 그 공식적으로 금지하기 전에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통제되기 전에 이제 얼른 사려고 해서 세대를 발주를 했는데 미국이 그것도 그냥 못하게 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실패를 했죠.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이제 네덜란드 ASML 이게 이제 유일한 노광 장비 메이커죠. 뭐 미국의 횡포다 아주 굉장히 강하게 반발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도 네덜란드한테는 계약 정신을 존중해라 하는 식으로 상당히 좀 유화적으로 했습니다. 어제 그저께 시진핑이 그 네덜란드 류터 총리도 만났는데 시진핑도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산업하고 공급망을 차단하는 것은 분열 대립만 초대한다. 그러면서 미국 주도하는 그런 그 대중 견제에 동참하지 말라는 뜻을 이렇게 우회적으로 전한 걸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도 미국과 중국 관련된 얘기인데요. 저희 앞서서도 살펴봤고 뒤에서 유사남님하고도 이 얘기를 좀 해볼 텐데 샤오미가 이제 전기차까지 만든다 뭐 이런 얘기를 발표를 한 상황이죠. 관련된 얘기입니다. 일론 머스크 소유의 테슬라 중국을 기반으로 성장했지만 이제는 중국의 발목에 잡힐 수 있다 이런 분석 나오네요. 현지에서. 네, 뉴욕타임스가 그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네. 그 중국의 그 상대적으로 값싼 노동력하고 중국이 더 부품 공급망이 있으니까 그걸 발판으로 이제 테슬라가 그러니까 중국이 주력 생산기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 시장도 그렇고 전 세계 시장에서 우위를 차지하는데 상당히 도움을 받았는데 이제는 중국 기업들이
치고 올라와가지고 이제 오히려 밀리는 상황이 됐다는 게 뉴욕타임스 분석입니다. 네. 거기다가 지금 미국하고 중국이 여전히 갈등을 빚고 있는 것도 테슬라에는 좋지 않은 그 변수라는 겁니다. 요소라는 겁니다. 중국 수요에 대한 우려, 아무튼 중국 쪽에 대한 우려로 지금 테슬라가 굉장히 뭐 이번 주에만 주요 투자 은행들이 엄청난 우려를 좀 그렇죠. 표현했는데, 네. 그 테슬라가 2020년에 상하이 공장에서 이제 전기차를 생산하기 시작했죠. 그 당시만 해도 중국이 아주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한 예로다가 머스크가 그 상하이에 공장을 지을 계획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중국 지도부가 그 당시에 그 대기가스 배출 규제 정책을 손질을 했는데 이게 상당히 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뉴욕타임스는 그 덕에 테슬라가 중국 비즈니스 시작할 때 상당한 도움을 받았다는 겁니다. 뭐 한 몇 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몇 천억 원 정도의 그 추가 이익을 얻은 셈이 됐다 그 했고요. 그리고 또 중국은 항상 그 해외 기업들이 들어올 때는 중국하고 합작하도록 했는데 테슬라는 예외로다가 그냥 와서 단독으로 상하이에 공장을 짓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 덕을 봤다는 겁니다. 네. 또 어떤 분석하고 있나요? 그런데 네. 이제는 이렇게 테슬라가 이제 질주를 하는 바람에 중국 자동차들도 야 우리도 힘내자 해가지고 따라왔고 시진핑도 이제 중국을 자동차 특히 전기차 강국으로 만들겠다는 야망이 있기 때문에 부지런히 따라와서 이제는 그야말로 이제 테슬라를 이제 걷어차갈 지경이 됐다는 겁니다. 네. 기억하시지만 중국 비아디가 작년 4분기에 테슬라 제치고 전 세계에서 전기차 가장 많이 팔았죠. 그래서 지금 테슬라가 지금 초반에는 도움을 받다가 이제는 쫓기는 신세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좀 애매한 입장일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물론 이게 가격 경쟁이 좀 심해지고 있어서 마진에 대한 부분도 또 다른 얘기로 있긴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이제 중국에 좀 먹히는 상황이 됐다. 뭐 이런 분석이 현지에서도 나오고 있고요. 자동차 관련된 얘기 조금 더 해볼까요? 제너럴 모터스 아시아 담당 임원 출신 컨설턴트가 중국 자동차 산업이 테슬라 이전과 이후로 갈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어떤 분석을 했나요? 네, 뉴욕타임스가 그 분석을 계속했는데요. 네. 이 사람 얘기는 그렇습니다. 중국의 자동차 산업이 테슬라 이전과 이후로 갈릴 정도로 테슬라가 상당히 파급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고민이 많은데 그래도 여전히 그 테슬라가 중국에 의존하는 것을 쉽게 벗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머스크가 지금 고민이 많을 거다. 그래서 중국 업계가 이렇게 치고 올라오는 것도 막아야 하고 그다음에 또 나름 그 경쟁력도 유지를 해야 하고 그래서 가격도 막 떨어뜨리고 하는 그래서 지금 머스크 입장에서는 중국 시장 놓고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네. 1월에 중국 자동차가 뭐 무역 장벽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이런 얘기는 머스크가 뭡니까? 그 얘기도 했죠. 네. 그 중국 자동차가 무역 장벽에 가로막히지 않으면 아마 전 세계 주요 자동차 회사들이 대부분 중국에 먹힐 수 있다. 그런 얘기도 했고요. 지난 1월에.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근데 뉴욕타임스 분석은 그래도 지금 상하이 공장의 비용 절감 효과가 여전히 테슬라한테는 큰 버팀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자동차 가격 경쟁력이 좀 이렇게 유지할 수 있는 것도 그 상하이 공장 덕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머스크가 불만은 많지만 중국에서 발을 빼는 게 쉽지 않을 거다. 그리고 또 그렇게 했다가는 중국 소비자한테 그래 중국이 또 애국 소비라는 게 있으니까 그렇죠. 그것도 뒤통수를 또 맞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아시다시피 죽어라 하는 게 지금 미국의 그 인플레 감축법 때문에 그 중국산 전기차가 미국에 들어올 때 그 수익 관세가 25%인데 그걸 지금 올리려고 하는 움직임이 뭐 공화당 민주당이 다 한결같거든요. 네. 그런 점도 있고 유럽연합도 지금 중국 전기차 불공정 경쟁 문제를 조사하는데 물론 테슬라가 직접 조사 대상은 아니지만 상하이 공장에서 만들어서 수출하는 것도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래 저래 사방에서 그야말로 사면초가 신세라는 겁니다. 네. 테슬라의 상황, 어떤 분석들 나오고 있는지 IB뿐만 아니라 언론에서 분석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도 정리를 잘 들어봤습니다. 자, 다음 얘기 해봅니다. 미국 소비자 심리 또 인플레에 큰 영향을 미치죠. 이 휘발유 가격 간밤에도 WTI 2%대 상승을 했는데 그 이면에는 그 상승세에는 러시아가 있다. 뭐 이런 분석이 나오네요. 이제 여름이 되면은 미국도 지금 이제 부활절도 이제 연휴고 하니까 미국 사람들 뭐 그렇게 하면 자동차 엄청나게 움직이죠.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휘발유 값이라는 게 그야말로 굉장히 민감하고 또 인플레에 미치는 영향도 그 비중도 큽니다. 네. 그런데 지금 미국 경제금융 전문 매체 배런스 분석을 보면은
지금 최근에 그 미국의 휘발유 값이 계속 뛰는데 그 이면에는 러시아가 버티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1갤런에 거의 4달러 접근하고 있죠. 그래서 그 4달러가 이제 어떤 심리적인 마지노선이라는 겁니다. 그게 넘어가면은 11월 대선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정치권이 그동안에는 그냥 뭐 원유가에 그렇게 좀 맥놓고 있다가 야, 이거 큰일 났겠다 싶어가지고 지금 그쪽에 이제 신경을 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국에서 이 자동차 운전하는 게 굉장히 좀 많고 미국의 그렇죠. 휘발유 뭐 이렇게 그럼 미국에서는 표현되잖아요. 무슨 뭐 어디 가서 뭐 외식하러 갈래도 자동차 타고 뭐 30분씩 막 가고 하니까요. 지금 휘발유 값이 보니까 올 들어서만 14%가량 올랐고요. 지금 2022년 여름 그때 당시 코로나 팬데믹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고 직후죠. 그때도 갤런당 5달러 그게 기록인데 지금 그 당시에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9%니까 이 휘발유 값 상승이 상당히 큰 변수가 된 겁니다. 네. 앞서서 이 얘기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그 러시아 얘기는 뭡니까? 예. 네. JP 모건 쪽에서 분석한 걸 보면요. 러시아가 지금 아시다시피 그 사우디하고 발맞춰가지고 감산 연장하고 시장에서 예상한 것보다 러시아가 더 많이 줄인다는 겁니다. 그런 영향이 크다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유가가 지금 계속 탄력을 받고 있죠. 지금 그 지정학적 그 불안 요소가 더 크죠. 지금 수요가 좀 정체되어 있긴 하지만 그래서 이 추세면은 뭐 JP 모건 분석은 뭐 9월쯤 되면 배럴당 원유값이 뭐 한 100달러 테스트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그 관측도 있다는 걸 전했고요. 네. 여기 러시아 플러스 정유 시설도 예, 네. 이게 또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러시아 그 정유시설 공격하지 말라고 그랬다는 게 이게 이제 이거하고 연계되는 겁니다. 계속 공격을 하니까 지금 그 밸런스 분석을 보면은 우크라이나 공격 때문에 그 러시아가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이 최대는 하루 한 100만 배럴 정도 줄어든 것으로 지금 추산이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 유가 정보 업체 관계자 얘기는 우크라이나의 그 이런 공세가 휘발유 가격 상승의 새로운 와일드 카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JP 모건 쪽에서는 미국의 휘발유 값이 갤런당 4달러를 돌파하게 되면 백악관이 어쩔 수 없이 전략 배치훈율을 또 풀어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관측을 합니다. 이게 이제 새로운 또 대선 변수로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앞선 분석 말씀해 주신 걸 보면 9월에 배럴당 100달러 선 테스트할지도 모른다. 근데 대선이 11월이니까 그렇죠. 유가도 좀 중요하게 볼 만한 변수지 않을까 싶고요. 다음 얘기해 보겠습니다. 블랙록의 회장이죠. 레리 핑크 회장, 미국 부채 급증을 공개적으로 경고했다. 어떤 얘기일까요? 마켓워치 보도인데 투자자들한테 연례 서한을 보냈는데 거기서 네. 이걸 아주 그냥 공개적으로 경고를 했습니다. 더 많은 정치 리더들이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미국 부채에 관심을 둬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미국의 그 공공부채 그 이미 뭐 GDP 뭐 웃돌고 그것들하고 이제 그러면서 일본의 1990년대 말하고 2000년대 초처럼 일본 신세가 되지 않으려면은 지금 빨리 정신 차려야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일까요? 지금 미국 의회 예산국에서도 비슷한 경고가 최근에 나왔습니다. 네. 마켓워치가 이걸 인용을 했는데 지금 추세를 보면 미국의 공공부채가 이 추세면은 2029년에 GDP의 107%로 늘어나고 이게 이제 이미 역대 최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꺾이지 않고 2054년까지 계속되면은 GDP의 166%까지 더 높아질 수 있다. 이 핑크 회장 얘기는 이 의회 예산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늘어나는 것도 그렇지만 이 부채가 늘어나는 데 따른 이자 부담도 감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 미 의회 예산국이 예상하는 걸 보면요. 이자 비용만 해도 2054년까지 GDP의 6.3%. 그러니까 이자만 내는데도 미국 GDP의 6% 이상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굉장한 위험이 될 거다. 이렇게 미국은 계속해서 이제 경고하는 거네요. 발권국이니까 네. 뭐 마구 찍어낼 수 있다는 거지만 이제 그걸 경고한 거죠. 핑크 회장 얘기가 안 그래도 지금 사회보장 비용도 막 그냥 불어나는 상황에서 이렇게 부채 이자 부담까지 늘어나는 거는 이건 미국 재정도 그렇고 경제 모두의 중대한 리스크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켓워치는 이 의회 예산국 보고서가 나온 게 바이든이 그 1조 2천억 달러 차기 예산안 패키지를 서명하기 전에 나온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 그 리스크가 더 클 그 개연성이 더 높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핑크 회장은 이 부채 위기를 그냥 뭐 세율 인상이나 지출 삭감 같은 것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안 이제 선은 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볼 때는 에너지 인프라 투자 같은 친성장 정책이 병행돼야지만 해결될 수 있는 근본적인 문제다. 이렇게 아주 따끔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 이 레리 핑크 회장이 원래 이 서한에서 65세 은퇴에 대한 언급도 했더라고요. 적정 은퇴 연령이라는 게 굉장히 오래된 개념, 100년도 뭐 100년. 더 된 개념이라 이거 바꿔야 된다 뭐 이런 것도 좀 강력하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여러 얘기를 경제에 대해서 했네요. 다음 얘기 보겠습니다. 중국이 부채를 해결하지 못하면 90년대 일본과 같은 잃어버린 10년에 직면할 거다. 이런 경고가. 핑크 회장도 일본 얘기하고 네. 이거는 이제 레이 달리오 그 네. 세계에서 제일 큰 헤지 펀드죠. 브리지 워터 어소시에이츠 창업자. 일본은 참 기분 나쁘겠습니다. 중국이 그 부채를 해결하지 못하면 1990년대 일본처럼 잃어버린 10년에 직면할 거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네. 이 사람이 그저께 링크드인 블로그 게시물에 그 시진핑 지도부한테 내가 이렇게 권고한다 하면서 부채 부담을 줄이는 노력을 해라. 그리고 동시에 통화 정책도 완화해서 지금의 경제 혼란을 헤쳐나가라. 이렇게 아주 촉구를 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미 좀 늦었다. 예, 이미 2년 전쯤 이걸 했어야 했다. 네. 그래도 지금이라도 해라. 그렇지 않으면 잃어버린 10년 남의 일이 아니다. 이렇게 거듭 경고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또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이제 중국에서 뭐 자본주의 자꾸 물고 늘어지니까 이 달리오 그 CEO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본주의가 창의성하고 번역을 불러오는 그런 게 불러올 수 있는 그 신용이라든가 소비력 순환을 만들어내는 그런 그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반면에 빈부격차 그다음에 이렇게 막대한 부채를 낳는 경향도 있다. 이제 미국의 상황도 이제 같이 꼬집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국 부채 문제는 여러 가지 또 다른 요인이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인구 증가, 억제책 그동안 했었죠. 그리고 고령화 문제하고 이게 얽혀가지고 더욱더 중국이 풀어나가기 힘들게 꼬였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이제 은퇴 연령 네네. 얘기를 하셨는데 중국이 지금 평균 은퇴 연령이 53세로 돼 있는데 그 지금 사망 같은 경우는 평균 84세. 그러니까 근 30년을 이렇게 소득 없이 사는 인구들이 많고 그러면 자녀가 더군다나 요즘도 중국도 한 자녀가 많은데 부모가 다 살아있으면 두 사람을 다 부양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중국의 이런 그 고령화 정책 손질도 필요하다고 또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돼서 또 은퇴 연령 얘기가 또 나오고요. 그렇죠. 그러면서 지금 여기다가 무슨 뭐 부채 압박도 그렇고 패권 갈등도 그렇고 기술 격변에 대한 그다음에 뭐 자연재해 그래서 지금 잘못하면 100년 만에 폭풍을 맞을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덧붙여서 미국하고 중국이 계속 티격태격 하는데 물론 아직은 서로 그렇게 무슨 뭐 위기 관리를 하지만 잘못하면 10년 안에 전쟁이라는 게 항상 우발적으로 터지니까 그런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자기는 배제할 수 없어서 좀 걱정스럽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얘기는 세계 인구 중에서 8억 명이 굶주리는 상황인데 10억 기분이 매일 버려진다. 음식물이 한쪽에서는 이런 얘기가 있네요. 유엔 환경계획이 그저께 보고서를 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보고서인데 2022년 기준입니다. 전 세계에서 하루 1조 달러, 우리 돈으로 1,350조 원 정도의 음식물이 버려졌다는 겁니다. 이게 10억 톤 정도니까 매일 10억 명이 먹을 수 있는 식사를 만들어낼 수 있는 분량이라는 겁니다. 8억 명이 지금 굶주리는데 이렇게 버려진다. 이것도 그나마 굉장히 보수적인 추정치이기 때문에 실제는 더 많을 거다. 그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8억 명이 굶주리는데 버려지는 게 10억이면 네, 음식 쓰레기 참 심각하죠. 네. 지금 뭐 가정에서 제일 60% 정도 가장 많고 그다음에 이제 무슨 호텔 식당 같은 데가 이제 두 번째 그다음에 이제 이런 소매업소에서 버려진다는 건데 가정에서는 먹는 것보다 더 많은 양을 갖다 요즘에 이제 뭐 막 그냥 냉장고 같은 게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개도국 같은 데서는 운송 과정에서 많이 없어지고 하니까 그러면서 이게 또 온실가스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실가스의 최대 10%가 음식 쓰레기다. 그러니까 이 좀 음식 쓰레기 줄이기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져달라는 그런 호소를 했습니다. 저도 반성을 하게 됩니다. 네, 저도 할 겁니다. 다음 얘기 해보죠. 미국 대기업들이 불평등을 주장한다는 새로운 분석 결과를 빈곤대치 단체 옥스팜이 제시를 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미국의 본사를 둔 대기업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난해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수익을 낸 걸로 그렇게 집계가 됐습니다. 보니까. 실적이 좋았다. 네. 네. 지금 미국의 200대 상장 기업 순이익이 2022년 기준입니다. 1조 2,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680조 원. 그러니까 2018년보다 63% 늘어난 걸로 비교가 됐습니다. 네. 그런데 순이익의 90% 정도가 자사주 매입, 바이백하고 배당금 지급을 통해서 주주들한테 돌아갔다는 게 옥스팜 주장입니다. 네. 그리고 또 최고 경영자들 급여도 2018년에 비해서 3분의 1 이상 올랐다. 그리고 또 일부 대기업 같은 경우는 일반직하고 보다 CEO가 1,500배를 더 받았다. 이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배당에 대한 기록도 분석도 좀 있나요? 배당도 지금 네. 가장 많이 늘어났고 올해는 그것도 더 그 기록이 더 깨질 것 같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뭐 자식들한테 이렇게 다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사주 매입을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선 투자를 하는 게 아니고 그거 가지고 엉뚱한 짓 한다는 겁니다. 여기 대해서 재계들도 볼멘 소리를 합니다. 자본을 효율적으로 분배하는데 그 자사주 매입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리고 자사주 매입을 제한하면 주식시장 유동성이 줄어들어서 주가에 충격을 줄 수 있다. 그렇게 또 항변을 한 걸로 보고서가 또 덧붙였습니다. 네. 불평등을 주장하고 있다. 또 어떤 얘기 있습니까? 그리고 이제 옥스팜 얘기는 이거 200대 대기업 중에서 생활임금 지급을 공개적으로 이렇게 밝힌 케이스가 10개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복지보다는 자사주 매입, 배당금 확대. 그것 때문에 또 직장 내에 인종차별도 더 심화가 됐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 추세면은 지금 세계에서 이건 여러 번 나왔죠. 가장 돈이 많은 8명이 그 하위 50%보다 더 돈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추세면은 10년 안에 억만장자가 아니고 조만장자, 트릴리언가 나올 수 있다. 그 미국의 그 싱크탱크 쪽에서 대기업 세금 회피도 조사했는데 그 일부 대기업 같은 경우는 경영진들이 가진 돈이 연방 세금 낸 것보다 더 많이 가져갔다는 겁니다.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참 부익부, 빈익부, 불평등 심화 심각합니다. 여기까지 국제뉴스 정리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재규 선임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